그 아영이라는 애가 내 아들이랑 손주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 나가기 전에 걔는 늘 그랬던 그 말투로 나한테 말했지.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는 안 모시고 갈게요. 대신 집은 깨끗하게 치워놔야 해요. 그 말들은 묵은 담배 연기처럼 공기 중에 흩어져 나를 질식시켰어. 문제는 그가 뭘 말했느냐가 아니었어. 그가 말하는 그 태도, 입꼬리에 걸린 그 비웃는 듯한 미소였지. 걔가 이 집에서 나한테 내 위치를 상기시키고 싶을 때마다 짓는 표정이었어. 나는 그때 부엌에서 심지어 내 것도 아닌 접시를 닦고 있었지. 아영은 1200만 원도 넘게 주고 내 노후자금으로 산 명품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 물론 걔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마치 자기 아내가 방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한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 들었어요, 숙분 씨. 그가 다시 말했어. 이번엔 내 이름을 직접 부르며 명령조였지. 집은 깨끗해야 해요. 바닥도, 화장실도요. 그리고 제발 우리 물건은 만지지 마세요. 이 집에서 그건 우리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지난 2년 동안 내가 해온 것처럼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야. 그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지. 입 다물고, 참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 지훈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그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어. 대체 언제부터 내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의 도구가 된 거냐고 묻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었어. 괜찮아, 아들. 재미있게 놀다 와. 손주들은 나가기 전에 나를 안아줬어. 12살 찬우는 나를 꼭 껴안았지.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막내 손녀 하은이는 내 뺨에 뽀뽀했어. 왜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안 가요? 아영이 하은이의 팔을 잡아 끌었어. 할머니는 여기서 할 일이 많거든. 가자. 문이 쾅하고 닫혔고 뒤따라오는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 바로 그 순간 탁자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를 보면서 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던 그 열쇠 꾸러미를 보면서 내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어.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가슴 아픈 통증이 아니라 일종의 깨달음이었지. 나는 일어섰어. 그리고 내 방으로 걸어갔지. 아니, 내 방이었던 곳으로. 지금은 그들이 주침실을 가족용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손님방이 되어버렸지만 나는 서랍을 열어 내가 보관해둔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 등기부 등본은 아직 있나? 내 이름으로 되어 있나? 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 나는 전화기를 들었어. 손이 떨렸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때문이었어. 나는 다시는 걸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번호를 눌렀어. 미애니.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말했어. 나야. 숙분이야. 도움이 필요해.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15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내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너무나 또렷하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어?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엔 나를 되찾을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 지훈이의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 나에게는 7일이 있었어. 7일 후에 그들이 돌아올 테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져 있을 거야. 때로는 삶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문을 닫고 당신의 삶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문 밖에 두는 것이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나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거실에 앉아 따뜻한 귤차 한 잔을 들고 있었지. 차는 이미 식어버렸어. 나는 이 네 개의 벽을 바라봤어. 이곳은 한때 내 집이었지. 아세요? 모든 여성의 삶에는 거울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늙어서가 아니라 모두의 눈에
심지어 자기 자신의 눈에도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나는 늘 이런 식은 아니었어. 한때는 임숙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면 모두가 존경심을 표하던 때가 있었지. 28살에 나는 과부가 되었어. 그때 지훈이는 겨우 5살이었지. 내 남편 건우 씨는 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대형 트럭, 급커브, 1초 만에 내 인생은 두 동강이 났지. 나는 어린 아들 하나와 함께 남겨졌고 저축은 하나도 없었으며 월세까지 밀려 있었어.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무너질 여유가 없었으니까. 건우 씨의 생명보험금 9,500만 원은 그때는 거액처럼 보였어. 나는 경기 부천에 작은 문구점을 열었어. 숙분 문구점. 이름은 화려하지도 고급스럽지도 않았지만 그건 내 것이었어. 30년 동안 그 문구점은 내 두 번째 자식 같았어.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8시에 문을 닫았지. 공책, 볼펜, 복사, 인쇄를 팔았어. 손님들 이름은 모두 외웠지. 김 여사님은 매주 손주 학교 숙제에 쓸 신문을 사러 오셨고 박 어르신은 늘 나한테 법률 서류 인쇄를 부탁하셨어. 내가 유일하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으로 나는 지훈이를 사립학교에 보냈어. 나 자신은 상의 한 벌을 3계절 내내 입었지만 아들에게는 매년 새 교복을 사줬지. 영어학원, 컴퓨터 학원도 보내주면서 내가 가져본 적 없는 모든 것을 그에게 줬어. 그가 대학에 갈 때는 내 차를 팔았어. 아직 잘 굴러가던 25년 된 닛산 마치였지. 공학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였어. 엄마, 보세요. 제가 졸업하면 다 갚을게요. 지훈이는 보고서에 입을 셔츠를 다려달라고 하면서 말했어. 나는 믿었어.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 우리는 그를 믿으니까. 졸업 후 나는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가 처음 얻은 아파트에 계약금을 내줬어. 이건 투자예요, 엄마. 제가 팔면 원금의 이자까지 다 돌려드릴게요.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명했어. 2년 후 그는 그 아파트를 팔았지만 나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 사업에 투자했어요, 엄마. 나중엔 더 많은 돈을 벌 거예요.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는 아영을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에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가 비싼 옷을 입어서도 그의 그 모호한 말투 때문도 아니었어. 그가 내 집을, 내 문구점을,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지. 모든 것이 얼마짜리인지, 나에게서 얼마나 더 짜낼 수 있을지 계산하는 듯한 시선. 하지만 지훈이는 걔를 죽도록 사랑했어. 아들이 사랑에 빠지면 엄마는 물러나야 하는 법이지. 그들은 3억 2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렸고 나는 8,500만 원을 냈어. 어머니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별한 날을 위해서예요. 아영은 가장 비싼 예식장을 고르면서 나에게 말했어. 나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문구점을 사흘 동안 닫았고 그 돈을 그에게 건넸어. 결혼식에서 아영은 나를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혔고 옆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먼 친척들이 앉아 있었어. 지훈이는 사진 찍느라 바빠서 나에게 거의 인사도 하지 않았지. 내가 돈을 보탠 그 조명 아래서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3년 후 건우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내 손주에게 내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어줬어. 물론 아영은 원래 바꾸고 싶어 했지만 지훈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 엄마, 저희 도움이 필요해요. 아기가 생겨서 아영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몇 달만 같이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들. 여긴 내 집인데 몇 달은 몇 년이 되었고 내 집은 그들의 것이 되었어. 1년 전 나는 문구점을 팔았어. 아영은 지훈이를 설득해서 내가 이제 쉴 때가 되었다고 말했지. 엄마,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쉬고 싶은지 계속 일하고 싶은지는 묻지 않았어. 나는 문에 달린 종소리, 새 잉크 냄새,
친척보다 더 친했던 단골 손님들과 수다 떨던 시간이 그리웠어. 가게 판 돈 3억 4천만 원은 지훈이의 사업에 투자되었고 아영은 내 거실에 새 가구를 들여놓았어. 나에게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통장에 1억 4,300만 원만 남았어. 그들이 뭔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줬으니까. 나는 거실 창문에 비친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봤어. 67세의 여자. 흐트러진 회색 머리를 대충 묶은 헐렁한 머리. 빛바랜 생활복을 입고 있었지. 대체 언제부터 내가 숙분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되고 엄마 돈 좀 줘가 되고 자기가 더럽히지도 않은 변기를 닦고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밥을 짓는 여자가 된 걸까? 하지만 그날 밤 내 집의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서 뭔가 달라졌어. 나는 아들을 안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문구점을 열었던 그 여자를 떠올렸어. 은행에서 첫 대출을 거절당했을 때도, 손님들이 오지 않았을 때도, 밤이 끝없이 길게 느껴질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자. 그 여자는 아직 살아있었어. 묻히고, 침묵하고, 잊혔지만 그는 살아있었지. 이제 그를 다시 불러낼 시간이었어. 왜냐하면 당신은 한 여자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 집, 돈, 시간.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빼앗을 수 없지. 바로 이만하면 됐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의 결단력이야.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선명함을 느꼈어. 햇살이 내 방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 지금은 손님 방이지. 나는 씁쓸하게 스스로를 바로잡았어. 아주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생각한 것이 그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 나는 커피를 내렸어. 아영이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내가 찬장 깊숙이 숨겨둔 커피 원두였어. 아영이 원두를 가는 건 전기 낭비라고 해서 몰래 사야 했던 커피였지.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 나는 눈을 감았어. 그건 자유의 냄새였어. 나는 낡은 공책을 들었어. 문구점에 남아있던 재고였지. 그리고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여긴 내 집이었지만 이번에는 엄마나 희생하는 여자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 집주인의 눈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의 눈으로 보고 있었지. 거실부터 시작했어. 아영이 사업 자금으로 산 회색 현대식 소파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 내 나무 흔들리자 건우 씨가 우리 결혼 5주년에 선물해준 의자는 복도 한 구석에 밀려나 있었고 그 위에는 손주들의 장난감 상자가 쌓여 있었어. 나는 그 위에 앉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 마치 나를 알아보고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묻는 것 같았지. 나는 공책에 흔들리자 내 것이라고 썼어. 나는 식당으로 계속 걸어갔어. 식탁은 새 것이었어. 유리로 된 더 현대적인 것이라고 아영이 말했지. 내 소나무 식탁. 지훈이가 12년 동안 숙제를 하던 그 식탁. 우리가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자르던 그 식탁은 지금 창고에 버려져 있었어. 나는 가서 그를 봤어.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다리 하나가 약간 흔들렸어. 나는 손으로 식탁 표면을 쓸어봤어. 나무에 새겨진 흔적이 느껴졌지. 지훈 엠굴 사랑. 8살 때 그가 못으로 새겨놓은 글자였어. 나는 그를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기뻤지. 이제 그 식탁은 그들에게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어. 공책에 소나무 식탁, 내 것이라고 썼어. 나는 안방으로 올라갔어. 내 침실. 나와 건우 씨가 15년 동안 함께 썼던 방. 지금은 지훈이와 아영의 방이었지. 그들이 빌린 돈 200만 원으로 산 킹사이즈 침대가 공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어. 벽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어. 내가 골랐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던 하늘색이 아니었지. 나는 옷장을 열었어. 내 옷은 한 구석에 밀려나 있었고 나머지는 아영의 원피스, 신발, 가방이었어. 나는 세어봤어. 신발 22켤레. 나는 3켤레뿐인데. 위쪽 서랍, 내가 원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에서
나는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 파일철이었지. 그 안에는 이메일에서 인쇄된 몇몇 서류들이 있었어. 나는 첫 번째 편지를 읽었어. 여보, 자기야. 어머니한테 사업에 8,500만 원 더 빌려달라고 설득했어. 정말 순진해. 돈을 어디에 쓸 건지도 묻지 않더라니까. 사업 확장에 쓸 거라고 했더니 생각할 틈도 없이 주더라고. 이걸 합치면 우리가 엄마한테서 뜯어낸 돈이 2억 1,500만 원이나 돼. 제일 좋은 건 엄마는 우리가 언젠가 갚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야. 그 뒤에는 이모티콘이 따라왔어. 눈물 흘리며 웃는 이모티콘. 나를 비웃는 것 같았지. 내 손이 심하게 떨려서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읽었어. 변호사하고 얘기했어. 만약 어머니가 우리가 준비한 위임장에 서명하면 유언장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이게 우리가 급히 필요한 자금을 얻을 기회야. 거의 다 설득했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 그렇게 내 침실 바닥에 앉아서 내 며느리와 아들이 내가 힘들게 모은 모든 것을 어떻게 훔쳐갈지 계획하는 것을 읽고 있었지. 나는 울지 않았어. 내 눈물은 이미 그들을 위해 다 흘렸으니까. 나는 파일철 전체를 가방에 넣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정원으로 갔어. 내 정원, 20년 동안 가꿔온 곳. 나는 장미, 제스민, 라벤더를 심었었지. 지금은 플라스틱 미끄럼틀과 바람 빠진 튜브 수영장이 있는 놀이터가 되어 있었어. 화분들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고 장미는 다 말라 죽어 있었어. 나는 화분 하나를 들어 올렸어. 흙이 아직 남아 있었지. 나는 흙 한 움큼을 손가락 사이로 만져봤어. 아직 생명력이 느껴졌어. 공책에 정원 내 것이라고 썼어.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찬장을 열었어. 엄마가 선물해준 자기 접시. 엄마에 대한 유일한 내 유품은 가장 안쪽에 놓여 있었어. 그 자리는 아영의 현대식 식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지. 나는 엄마의 접시 하나를 꺼냈어. 금이 간 곳이 있었어. 한 번의 다툼 중에 그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기억이 났어. 그때 아영은 나에게 소리 질렀지. 엄마가 요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 엄마,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날 그 접시는 깨졌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제 나는 그 접시를 황금처럼 소중히 들고 있었어. 공책에 엄마 접시, 내 것이라고 썼어. 나는 이 목록을 만드는데 3시간을 보냈어. 그들이 나에게 묻지도 않고 빼앗아간 모든 것을 세는데 3시간. 물건뿐만이 아니었어. 추억, 존엄, 공간까지. 내 목록에는 17가지 항목이 있었어. 17가지의 내 것이었지만 추방되고 잊힌 것들. 하지만 목록에는 마지막 항목이 하나 더 있었어. 나는 마지막에 단호하게 썼어. 임숙분, 내 것. 나는 다시 텅 빈 거실에 앉았어. 이메일 뭉치가 내 옆에 있었고 목록 공책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 나는 전화기를 들고 미애의 번호를 눌렀어. 이번에는 첫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그가 받았어. 미애, 내가 여기 와야 해. 보여줄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숙분. 진실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이야. 내 인생을 전부 되찾을 거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 또렷하고 단호하게. 지금 바로 갈게. 1시간만 줘. 전화를 끊고 나는 주위를 둘러봤어. 이 집은 한때 내 감옥이었지. 하지만 감옥이 효과적인 이유는 죄수가 열쇠가 늘 자기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방금 내 열쇠를 찾았어. 때로는 회복의 첫걸음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정의하는 것이니까. 미애는 53분 후에 정확히 도착했어. 나는 창문으로 그가 차를 세우는 것을 봤어. 잘 관리된 단순한 흰색 닛산 베르사를 몰고 있었지. 그는 차에서 내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벗은 후에야 초인종을 눌렀어. 내가 문을 열자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어. 15년. 15년 만에 만나는 내 막내 여동생이 거기 서 있었어. 머리가 짧아졌고 흰머리가 좀 있었지만 그는 숨기려 하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 늘 나를 바라보던 그 깊은 눈도 여전했지. 숙분, 그가 간단히 말했어. 우리는 바로 포옹하지 않았어.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깨진 시간들, 너무나 많은 하지 못한 말들이 가로놓여 있었으니까. 들어와. 나는 옆으로 비켜섰어. 그는 천천히 들어와 구석구석을 바라봤어. 마치 이 집을 기억하려는 듯이. 그는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멈췄어. 지훈이 어릴 적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어. 나는 그의 옆에 서서 웃고 있었고 문구점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 가게에서 바로 달려왔으니까. 그때 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미애가 조용히 말했어. 응.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나는 그에게 커피를 따라줬어. 내 손은 약간 떨렸어. 긴장해서가 아니라 곧 터져나올 모든 것 때문이었어. 언니, 미애가 입을 열며 컵을 내려놓았어. 15년 전에 언니는 나를 문 밖에 세웠어. 내가 언니 돈만 노린다고, 내가 질투한다고, 지훈이 말이 맞다고, 내가 늘 우리 집에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질투심 많은 애였다고 했잖아. 기억나? 나는 눈을 감았어. 당연히 기억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왜 지금 나한테 전화했어? 나는 그에게 내가 침실에서 찾은 파일처를 건넸어. 미애는 그것을 열고 읽기 시작했어. 나는 그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턱선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 다 읽은 후 그는 파일처를 세게 닫았어. 그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어. 숙분, 이건 사기 미수예요. 그들이 말한 위임장에 서명했어. 아니, 아직 나한테 주지 않았어. 하지만 원래 서명할 생각이었어. 아영이가 나중에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를 위한 거라고. 아주 흔한 일이라고.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고 했거든. 미애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어. 숙분, 만약 언니가 거기에 서명했으면 그들은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언니 통장을 털어갈 수 있었을 거야. 모든 게 합법적으로. 언니가 그들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뒤따라오는 침묵은 돌처럼 무거웠어. 그리고 언니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잠시 후 미애가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지쳐 보였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에 짓눌린 듯이. 15년 전에 언니가 나랑 말 안 한 건 내가 언니 돈을 원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지훈이한테 돈 빌려주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야.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 언니 아들이 나를 찾아왔어. 그때 그는 26살이었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자기 인생을 바꿀 사업이라고 말했어. 나한테 1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 언니한테도 부탁했는데 안 줬다고 말하더라고. 나는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어. 미애가 계속 말했어. 그 돈이 없었거든. 하지만 대출을 받았어. 1억 2천만 원을 줬지. 그는 나한테 차용증을 써주고 원금의 이자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어. 숙분,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 단 한 푼도.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아영. 그때 그들은 이미 사귀고 있었는데 나를 아파트에서 쫓아냈어. 내가 욕심쟁이라고 돈을 뜯어내려고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말했지. 그리고 지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저 아영 뒤에 서서 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어.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잖아. 언니 기억 안 나? 내가 언니 집으로 문구점으로 찾아갔잖아. 숙분, 지훈이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라고 말했지. 그런데 언니는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내가 질투한다고. 언니 아들이 내가 늘 집에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질투심 많은 애였다고. 언니가 행복한 꼴을 못 본다고 말했잖아. 지훈이는 이미 언니한테 온갖 거짓말을 불어넣었어. 내가 가짜 빚을 만들어서 그를 협박한다고 말했지.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 세상에, 미애. 나는 몰랐어.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내 손을 잡았어. 지난 15년 동안 언니한테 화가 났지만 매일 언니를 생각했어. 어제 언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나는 언니가 드디어 진실을 보게 된 걸 알았어. 용서해줘. 나는 흐느꼈어. 용서하지 않는 건 내가 언니가 진실을 보게 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은 나 자신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숙분, 그는 내 조카야. 알아. 나도 언니가 아들을 잃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언니가 돈과 존엄을 빼앗기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가 서류 가방을 열어 태블릿 컴퓨터를 꺼냈어. 나는 가사법과 재산상속 전문 변호사야. 언니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 이 집은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그렇지? 응. 건우 씨랑 35년 전에 샀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히 내 명의로 이전되었지. 지훈이가 월세를 냈어. 임대 계약서를 썼어. 그가 여기에 살도록 허락하는 법적 서류가 있어? 아니, 나는 그냥 말로만 그들에게 여기 살아도 좋다고 했어. 미애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법적으로 언니는 그들을 나가라고 할 완전한 권리가 있어. 이건 언니의 재산이야. 게다가 언니가 찾은 이 이메일들로 우리는 재산 사기 미수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필요하다면 고소할 수도 있어.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미애. 알아. 꼭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미애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 언니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자기 집에서 남의 눈치나 보면서 언젠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서류에 속아 서명할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답은 이미 너무나 분명했으니까. 언니에게는 7일이 있어.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미애가 계속 말했어. 7일 동안 언니의 집, 언니의 삶, 언니의 존엄을 되찾아야 해. 하지만 지금 결정해야 해. 계속 묵묵히 희생하는 엄마로 살 건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여자로 살 건지. 나는 내 여동생을 바라봤어. 내가 거짓말을 믿어서 잃어버렸던 그 여동생.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을 내밀어주는 그 여동생. 임숙분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미애가 웃었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미소를 봤어.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날 오후 내내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미애는 필기하고 전화하고 서류를 검토했어. 그는 가끔 나에게 법률 용어를 설명해 줬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 해가 질 무렵 미애는 서류 가방을 닫았어. 내일부터 실행에 옮길 거예요. 제가 변호사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올게요. 하지만 숙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일단 언니가 이렇게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훈이는 격렬하게 반응할 거고 아영은 더 미쳐 날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날 자물쇠 수리공 김철수 씨가 왔어. 김철수 씨는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임 여사님,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자물쇠를 교체할 거예요. 대문, 뒷문, 창문 전부 다요. 제가 다 고치면 여사님이 이 집의 유일한 열쇠를 가진 분이 될 겁니다. 나는 그 문을 바라봤어. 지훈이와 아영이 사흘 전에 이 문으로 나갔지.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어. 교체해 주세요. 나는 말했어. 김철수 씨가 작업하는 동안 미애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았어. 먼저 이거예요. 그가 등기부 등본을 내 앞에 놓았어. 이 집은 1990년부터 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35년 동안요. 소유권에 다른 사람 이름은 없어요. 지훈이도, 아영도, 아무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언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나는 오랜 망설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 그들이 여기 사는 건
언니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부정기적 사용 허락이라고 해요. 하지만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점유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들은 그저 손님일 뿐이에요. 주인이 결정하면 손님은 나가야 해요. 그가 다른 서류를 건넸어. 이건 원만한 퇴거 통지서예요. 소송이 아니에요. 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저 언니가 집주인으로서 그들에게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지하는 한 장의 종이일 뿐이에요. 30일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기간이라 너무 가혹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애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봤어. 하지만 언니가 원치 않으면 안 줘도 돼요. 이건 만약을 대비한 법적 뒷받침일 뿐이에요. 제 조언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니가 그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기가 언니 집이고 공간을 되찾고 싶다고 설명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나쁘게 반응하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 대화를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지만 다음으로 두 번째 요점이에요. 미애가 내가 찾은 이메일 뭉치를 꺼냈어. 이건 재산 사기를 공모한 증거예요. 이 메시지들로 우리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훈이가 전과자가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안 돼. 나는 즉시 말했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폭력적으로 반응하거나 언니에게 어떤 일을 시도한다면 이게 언니의 방패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김철수 씨가 대문 자물쇠를 다 교체했어. 다 됐습니다. 임 여사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가 나에게 3개의 새 열쇠를 건넸어. 나는 손에 쥐었어. 묵직하고 실감나는 느낌이었지. 나는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전과는 달랐어. 더 견고하게 마치 집 자체가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 이제 돈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리에 앉자 미애가 말했어. 언니는 예금이 얼마나 있어요? 1억 4,300만 원, 은행에. 지훈이가 그 통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망설였어. 아니, 모르겠어. 몇 년 전에 내가 그에게 비상용으로 가족카드를 하나 줬어. 미애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 지금 은행으로 가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지점에 도착했어. 은행원은 은지라는 젊은 여자였어. 그가 내 통장을 확인했어. 임 여사님, 지훈 씨 명의로 가족카드가 하나 있네요. 권한은 고객님과 동일합니다. 나는 숨쉬기가 힘들었어. 그걸 정지시킬 수 있나요? 물론이죠. 고객님 통장이니까요.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정지시켜 주세요. 은지는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어. 내 카드 정지되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변경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미애가 끼어들었어. 새 통장을 하나 개설할 거예요. 언니 이름으로만 다른 은행에요. 2시간 후 내 1억 4,300만 원은 새 은행의 새 통장에 들어 있었어.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지. 이제 그가 언니 돈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미애가 말했어. 내 돈은 안전했지만 나는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 마치 아들을 배신한 것 같았지. 미애는 분명 내 표정을 읽었을 거야. 그는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내 어깨를 잡았어. 숙분, 잘 들어요. 언니의 것을 지키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경계를 설정하는 건 잔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정의예요. 그들이 빼앗아 가서는 안 되는 것을 되찾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김철수 씨는 모든 자물쇠를 다 교체해 놓았어. 그는 나에게 6개의 열쇠 꾸러미를 건넸어. 여사님의 요새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 그가 떠난 후 나와 미애는 거실 중앙에 서 있었어. 이제는 내가 물었어. 이제는 언니의 공간을 되찾는 거예요. 다음 날 내내 우리는 재배치 작업을 했어. 흔들의자를 복도에서 거실로 다시 옮겨왔고
아영의 회색 소파는 창고로 보냈어. 내 소나무 식탁은 식당으로 다시 가져와서 깨끗하게 닦았지. 다시 빛이 날 때까지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안방으로 갔어. 미혜는 나를 쳐다봤어. 언니 방을 되찾고 싶어요? 나는 킹사이즈 침대와 아영의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바라봤어. 처음으로 나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뱉었어. 그들을 내쫓고 싶어. 우리는 포장하기 시작했어.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존중하지만 단호하게. 우리는 옷 한 벌 한 벌, 침대 시트 한 장 한 장을 접어서 모든 것을 상자에 넣었어. 그의 신발, 향수, 잡동사니들. 수요일 저녁이 되자 내 침실은 다시 내 것이 되었어.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침대 시트를 깔았고 건우 씨의 사진은 침대 협탁으로 돌아왔어. 라벤더 향이 다시 방을 가득 채웠지. 나는 침대에 앉아 울었어.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어. 아직 하나가 빠졌어요. 목요일 아침 미애가 말했어. 뭐가? 보안이에요. 그는 기술자를 불러 카메라 3대를 설치했어. 하나는 현관문, 하나는 뒷마당, 하나는 거실에. 언니 휴대폰에 연결되어서 언제든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3억 4천만 원의 분쟁과 사기 시도가 있을 때는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숙분. 언니는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금요일, 미애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 문구점 기억나세요? 언니의 옛 단골 손님들요. 아직 연락처가 있어요? 몇몇은. 왜? 지훈이와 아영이 돌아오면 언니를 모함하려 할 거예요. 언니가 미쳤다고, 노망이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할 거예요. 언니는 언니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언니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요. 나는 오후 내내 옛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하는데 시간을 보냈어. 김 여사님, 박 어르신, 이 선생님. 나는 한 분 한 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고 그들은 한 분 한 분 나에게 나도 한몫 거둘게 숙분이라고 말했어. 토요일. 그들이 떠난 지 6일 후.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어. 내 집으로 돌아왔지. 미애는 팔짱을 끼고 이 모든 것을 바라봤어. 기분이 어때요? 두려워. 나는 인정했어. 그들이 곧 돌아올 거야. 알아요. 하지만 지난 6일 동안 언니가 뭘 해냈는지 봐요. 집을 되찾았고, 돈을 지켰고, 자물쇠를 바꿨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조력자도 찾았어요. 숙분. 언니는 언니의 자유를 재건한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 하지만 지훈이가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니 내 심장은 북처럼 미친 듯이 뛰었어. 만약 후회하면 어쩌지? 나는 나지막이 말했어. 만약 그를 보면 마음이 약해지면 어쩌지? 미애가 나를 안아줬어. 그때는 내가 언니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왜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 기억할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위해서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어.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대문을 바라봤어. 내일 그들이 옛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할 때 자물쇠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문 반대편에는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있을 거야.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한 번의 결정 다음에 또 다른 결정으로 쌓아 올려지는 것이니까.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데 72시간이면 충분해. 일요일, 하늘은 맑았어. 마치 세상이 내 마음속 폭풍을 비웃는 듯이. 미애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 가방을 들고 왔어. 우리 요리해요. 그가 말했어. 뭘 해야 할지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생각에 미쳐버릴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 작은 감자를 깎을 때 내 손은 떨렸어. 길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지. 몇 시쯤 도착한대요? 미애가 물었어. 지훈이가 어젯밤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후 5시쯤 도착할 거래요. 오는 길에 저녁 먹고 올 거라고. 나는 시계를 봤어. 오전 10시. 아직 7시간 남았어. 초인종이 울렸어. 나는 칼을 떨어뜨릴 뻔했어.
침착해요. 미애가 말했어.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미애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 나가서 문 열어봐요. 그는 젊은 여자와 함께 돌아왔어. 23살쯤 되어 보였고 포니테일 머리에 수줍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 숙분, 이쪽은 지혜예요. 미애가 소개했어. 지혜, 이쪽은 우리 언니. 그 여학생이 손을 내밀었어. 이미모님, 안녕하세요. 지혜. 나는 혼란스럽게 되물었어. 미애가 우리에게 커피를 따라주었고 우리는 앉았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애가 말하기 시작했어. 지혜는 간호학과 학생인데 광주에서 막 올라왔어요. 종합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하거든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병원에서 가까운 숙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월세가 너무 비싸면 안 돼요. 나는 그 여학생을 바라봤어. 선량한 얼굴이었어. 삶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말했어. 이 집은 방이 3개예요. 미애가 계속 말했어. 하나 언니 방. 하나는 원래 지훈이와 아영이 쓰던 방. 그리고 원래 손주들이 자던 방도 지금 비어 있고요. 방 하나를 새 놓는 게 어때요? 나는 입을 크게 벌렸어. 새 놓는다고? 미애, 나는 한 번도. 첫째, 꾸준한 수입이 생길 거예요. 지혜는 매달 6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이 동네 월세는 이 정도예요. 둘째, 언니에게 동반자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지낼 수는 없잖아요. 셋째, 미애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이와 아영이 오늘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여기 사는 걸 보면 그들은 즉시 상황이 변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여기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라는 걸요. 지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 목소리가 부드러웠어. 이미모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정말 깔끔하고 조용하게 지낼 것을 약속해요. 공부해야 해서 거의 소란 피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광주에서 문구점을 하셨어요. 수정 문구점이라고요. 이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한 조합 행사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나는 놀라서 글을 올려다봤어. 수정, 내 어머니가 수정 씨라고?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요. 하지만 이모님 얘기를 늘 하셨어요. 이모님이 주신 조언이 막 개업했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요. 이모님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셨다고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 수정. 25년 전 그 문구점 박람회에서 만났던 젊고 불안해하던 여자. 나는 그에게 내 거래처 목록, 연락처, 운영 노하우를 알려줬었지. 한 번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 내 어머니는 용감한 분이셨어. 나는 흐느끼며 말했어. 이모님처럼요. 지혜가 대답했어. 그래서 미애 이모님이 언니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돕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여기 살면서 월세를 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도요. 나는 미애를 바라봤다가 다시 지혜를 바라봤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 언제 이사 올 수 있어? 지혜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어. 제 짐은 다 차에 있어요. 여행 가방 2개뿐이에요. 그럼 환영한다. 다음 몇 시간은 휘몰아치는 바람 같았어. 지혜는 짐을 옮겨왔고 우리는 그에게 원래 손주들이 자던 방을 내줬어. 우리는 함께 청소하고 깨끗한 침대 시트를 깔고 책상을 창가로 옮겨 그가 자연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지. 완벽해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빛냈어. 정말 감사해요, 이미모님. 그냥 숙분, 이모님이라고 불러도 돼. 오후 4시, 우리 셋은 거실에 있었어. 미애는 서류를 보고 있었고 지혜는 노트북으로 해부학을 공부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30초마다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지. 4시 47분. 휴대폰이 울렸어. 지훈이의 메시지였어. 거의 다 왔어요.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들이 왔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 미애는
노트북을 닫았어. 준비됐어요? 아니, 아무도 이런 일에 준비될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지혜가 우리 둘을 쳐다봤어. 제가 방으로 돌아갈까요? 아니,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 여기 있어줘. 그들이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봐야 해. 52분. 나는 차 엔진 소리를 들었어. 위장이 뒤틀렸어.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손주들의 신나는 목소리와 발소리가 가까워졌어. 그리고 익숙한 열쇠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 침묵. 다시 시도하는 소리. 아영의 짜증 섞인 목소리. 뭐야? 지훈아. 내 열쇠 고장났어. 내 걸 써볼게. 초인종이 울렸어. 크고 급하게. 미애가 내 손을 살짝 건드렸어. 심호흡해요. 언니는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걸 기억해요. 나는 일어서서 현관문으로 걸어갔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벽으로 향하는 것 같았지. 나는 문을 열었어. 그들이 거기 서 있었어. 지훈이는 해변 반바지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아영은 하얀 원피스에 머리를 묶고 손목에는 호텔 팔찌를 차고 있었어. 손주들은 스폰지밥과 겨울왕국 배낭을 메고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 그들은 내 뒤를 보고 있었어. 지훈이가 눈을 가늘게 떴어. 엄마, 누구예요? 나는 옆으로 비켜섰어. 미애는 내 흔들의자에 앉아 커피를 들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어. 지혜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과 간호학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 안녕, 지훈. 미애가 침착하게 말했어. 오랜만이네.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영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어. 저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영이 바퀴벌레를 가리키듯 미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어. 숙분,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아이들이 나에게 달려왔어. 할머니, 찬우가 나를 꼭 껴안았고 하은이는 내 목에 매달렸어. 안녕 내 아가들. 나는 그들에게 뽀뽀했어.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왜 열쇠가 안 열려요? 지훈이는 아직 문 앞에 서서 물었어. 자물쇠를 바꿨으니까. 내가 대답했어.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았어. 단호하고 또렷하며 사과의 기색이 없었지. 뒤따라오는 침묵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어. 아영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 뭐라고? 자물쇠를 바꿨다고? 여긴 우리 집이야. 아니, 내가 말했어. 이 단순한 단어는 내가 예상치 못한 힘을 가지고 입에서 터져 나왔어. 여긴 내 집이야. 지훈이가 마침내 반응했어. 그는 묻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어. 마치 이곳이 낯선 곳인 것처럼. 회색 소파도 없었고 그들의 잡동사니도 없었어. 집에서는 그의 코롱과 아영의 달콤한 향수 냄새 대신 라벤더와 커피 냄새가 났어.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 우리 물건은요, 다 포장해놨어. 상자에 담겨서 너희가 원래 쓰던 방에. 뭐라고? 아영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 우리는 그가 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는 급히 뛰어 내려왔어. 네가 뭔데 이래? 그건 내 물건이야. 내 옷, 내 신발. 그리고 그들은 온전하고 아주 정중하게 포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져가라고? 지훈이가 미친 사람 보듯 나를 쳐다봤어. 엄마, 우리 여기 살잖아요.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애가 일어서서 서류철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어. 지훈 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 여동생이 전문가적인 어조로 말했어. 이 집은 언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오직 어머니 이름으로요. 당신들이 여기 사는 건 구두로 허락받은 거예요. 계약도 없고 월세도 내지 않았고 비용도 분담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당신들은 그저 세입자일 뿐이고 언니 어머니는 자신의 공간을 되찾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훈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애를 가리켰어. 이모가 엄마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모는 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잖아요. 아무도 나를 조종하지 않아. 내가 끼어들었어. 지훈이가 눈을 크게 떴어. 지난 2년 동안 너희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어. 이 집이 너희 것인 양.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양. 우리가 당신한테 살 곳을 줬잖아. 우리가 당신을 돌봤잖아. 아영이 비명을 질렀어. 내 목에서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 나 자신도 놀랐지. 살 곳을 줬다고. 아영, 여긴 내 곳이야. 그리고 이 지붕 아래서 너희가 한 일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뿐이야. 지혜가 일어나 긴장하며 짐을 챙겼어.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아니, 내가 말했어. 지혜, 여기 있어. 그들은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봐야 해. 지훈이가 그를 쳐다봤어. 너는 또 누구야? 저는 지혜예요. 여기서 방 하나를 새들었어요. 아영이 히스테리하게 웃었어. 새들었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집주인이 된 거야. 언니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되찾은 거예요. 미애가 정정했어.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완전한 권리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끝날 거야. 지훈이가 협박했어. 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쳐다봤어.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눈. 지훈아, 나는 그 이메일들을 봤어. 그가 멈칫했어. 너랑 아영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나를 비웃던 그 메시지들.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을 세우던 그 메시지들. 나를 순진하다고 부르던 그 메시지들.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 엄마, 제가 변명할 시간을 주세요. 너희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짐을 옮겨야 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어. 여기 못 살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가자 얘들아.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봤어. 할머니, 우리 안 사랑해요.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할머니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이 모든 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는 여전히 너희를 보러 갈 거야. 약속할게. 찬우가 나를 안았고 하은이는 울었어. 아영이 그들을 내 품에서 잡아챘어. 가자, 얘들아. 너희 할머니는 미쳤어. 나는 그들이 떠나 차에 올라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어. 문이 닫히고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침묵이 돌아왔을 때 나는 무너져 내렸어. 미애가 나를 부축했고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울었어. 지혜는 물 한 잔을 따라왔고 그들 둘은 내 옆에 있어줬어. 내 몸은 수년 동안 억눌렸던 울음 때문에 떨렸어. 언니는 해냈어요. 미애가 나지막이 말했어. 숙분, 언니는 해냈어요. 온몸이 아프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것을 느꼈어.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어. 문을 닫는 것은 아프지만 때로는 그것이 창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어.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 처음으로 여기 사는 것처럼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어. 미애는 내 옆에 있어줬어. 내가 손님방에서 자라고 했지만 그는 소파에서 잠들었어. 언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가 말했어.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어.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였어.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모텔에서 애들 데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1박 18만 원짜리 방값을 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엄마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내 손이 떨렸어. 답장하고 싶었어. 사과하고 싶었어.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그 이메일들, 그 웃음소리, 순진하다는 단어 옆에 조롱하는 이모티콘이 붙어있던 것을 떠올렸어. 나는 답장하지 않고 삭제했어. 3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 이번엔 아영이었어. 이제 만족하겠네요, 숙분. 당신은 당신의 손주들을 집 없는 아이들로 만들었어.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야. 지훈아, 너는 무너졌어.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해서
독극물 파도처럼 밀려왔어. 집안 사람들이 다 당신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거야. 당신은 결국 외롭게 죽을 거야. 완전히 혼자서. 그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야. 애들이 다 울면서 왜 할머니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어. 마지막 메시지는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 나는 미혜를 깨울까봐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어. 하지만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어. 됐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 이건 감정적인 협박이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미혜, 아이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부모가 있어요. 언니는 언니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지훈이와 아영을 차단했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세상의 경계를 그은 것이었지. 월요일, 하늘은 흐렸고 보슬비가 내렸어. 미애는 사무실에 가야 했지만 아침 식사 시간에는 지혜가 내 옆에 있어줬어. 괜찮으세요? 우리가 빵을 나눠 먹을 때 그가 물었어. 마음속에 뭔가 텅 빈 것 같아. 나는 인정했어.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해.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랬어요. 때로는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 건강한 조직이 자랄 수 있다고. 나는 슬프게 웃었어. 내 어머니는 현명하셨어.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어. 이번엔 지훈이가 아니었어. 내 사촌 수진이었어. 그는 과장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싸구려 향수를 뿌리고 있었어. 숙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내가 초대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왔어. 지훈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계속 울었어. 언니가 그를 쫓아냈다고. 언니가 미쳤다고. 미혜가 언니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모함 작전이 시작됐군. 지훈이가 자기 버전을 말했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 내 버전도 들어볼래? 수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 들어봐. 나는 그에게 이메일들을 보여줬어. 수년 동안 당했던 모욕들. 빌려주고 한 번도 돌려받지 못한 돈들. 그리고 그들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을 세웠던 일들을 설명했어. 내가 말을 마쳤을 때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 세상에, 나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내가 계속 참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가 떠날 때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의심의 빛을 봤어. 좋은 징조였지. 이것이 사람들이 찾아온 마지막은 아니었어. 화요일에는 오랜 친구 민국이가 왔고 수요일에는 걱정하는 이웃 2명도 찾아왔어. 모두의 이야기는 똑같았어. 지훈이가 그들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내가 노망이 들었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했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등기부 등본과 이메일들을 보여줬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품고 떠났지만 나는 이미 진실의 씨앗을 심어 놓았어. 목요일 지훈이가 나타났어. 오후 6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는 이삿짐 트럭을 몰고 왔어.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엉망인 모습이었어. 눈은 퉁퉁 부었고 수염은 지저분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지. 엄마.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일은 이미 결정되었어. 그는 이삿짐꾼 2명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들은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어. 나는 거실에 남아 그들이 내 돈으로 산 가구, 옷, 손주들의 장난감을 옮기는 것을 지켜봤어. 아영은 1시간 후에야 도착했어.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실로 곧장 뛰어 올라가 거칠게 자기 물건을 옮겼어. 서랍이 닫히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미애는 적절한 시기에 도착했어.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방패가 되어 주었지. 아영이 상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을 때 마침내 나에게 말을 걸었어. 이 독사 같은 년, 그가 쏘아붙였어. 늙고 불쌍한 독사 같은 년. 자기 아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나는 심호흡을 했어. 나는 물지 않아.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면 마음대로 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 언젠가 당신이 이 집에서 혼자 죽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후회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가족이었는데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으니까. 아니, 내 목소리는 단호했어. 나는 너희를 잃은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금 인출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잃은 거야. 아영이 말대꾸하려 했지만 지훈이가 그의 팔을 잡았어. 됐어, 아영. 가자. 이삿짐꾼들이 마지막 상자를 옮기자 지훈이가 나에게 다가왔어. 엄마,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 하지만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정말 되돌릴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어릴 적 그를 봤어. 내가 키운 아들. 한밤중에 무서워할 때 내가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어. 그는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계획을 세웠던 남자였어. 방법이 하나 있어. 내가 말했어. 결과를 감당하는 것. 이제 네가 현실을 직시할 시간이야.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 그럼 이게 영원한 작별인가요? 아니, 이건 작별 인사야. 네가 진심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아영이 옆에 없고, 거짓말도 없고, 감정적인 협박도 없을 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 엄마는 너무 낯설어요. 아니, 지훈아. 내가 내 엄마를 낯선 사람으로 만든 거야. 나는 단지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뿐이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 트럭이 시동을 걸었고 나는 미등이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 미애가 문을 닫았어. 남겨진 침묵은 전과는 달랐어.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지.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금요일, 휴대폰이 터질 지경이었어.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친척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져 왔어. 이제 모두가 의견이 많았지. 쑥분, 어떻게 아들을 쫓아낼 수 있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지훈이가 언니가 아프다고 하던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암시하며 미애가 내 집을 빼앗기 위해 나를 세뇌했다고 말했지. 이것은 피곤하고 상처 주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지금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명확히 보게 해주었어. 내가 매일 문구점에서 12시간씩 일할 때 그들은 어디 있었지. 28살의 과부가 되었을 때는, 지훈이가 나에게 계속 돈을 가져갈 때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이제 모두가 의견이 많았지. 그들을 차단해요. 미애가 말했어. 모두 차단해요. 언니는 그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친척이잖아. 친척이 가족을 의미하지 않아요. 숙분. 가족은 언니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어. 그날 밤 나는 17개의 번호를 차단했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휴대폰은 조용했어. 토요일, 지훈이가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지혜가 노트북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왔어. 숙분 이모님, 이거 보셔야 해요. 그가 나에게 페이스북을 보여줬어. 아영이 공개 게시물을 올렸어. 이 세상에는 가족의 의미를 잊고 자기 손주보다 돈과 이기심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한 어떤 사람 덕분에. 하지만 하늘은 보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 벌을 받을 거예요. 그는 아이들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어. 127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그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쁜 할머니를 욕했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댓글 보지 마세요. 지혜가 경고했지만 너무 늦었어. 너무 슬프다.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 불쌍한 천사들. 하늘이 이런 냉정한 사람을 벌할 거야. 늙으면 정말 이상해져. 때로는 노인들이 이성을 잃기도 해. 나는
즉시 노트북을 닫았어. 손이 떨렸어. 내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온 세상을 잃어야 하는 걸까? 지혜가 내 손을 잡았어. 숙분 이모님,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진실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고.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모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이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어. 찬우, 내 손자가 지훈이의 휴대폰으로 보낸 것이었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울었어. 내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울었지. 나는 즉시 답장했어. 내 아가,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할머니는 너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 할머니는 영원히 너희 할머니야. 아무것도 이걸 바꿀 수 없어. 어른들의 일은 복잡하지만 너희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 영원히 단순하고 순수하며 영원한 사랑이야. 너의 할머니가. 답장은 오지 않았어. 아마 지훈이가 메시지를 보고 차단했겠지만 하지만 그는 받았을 거야. 그걸로 충분했지. 일주일 내내 공격, 거짓말, 조작이 이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서 있었어. 그리고 내 집, 내 진짜 집은 여전히 내 것이었지. 왜냐하면 당신이 인생을 되찾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이지만 중요한 사람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은 삶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일 테니까. 지훈이가 떠난 지 2주 후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양상은 변했어. 더 이상 소리 지르거나 문을 쾅 닫는 일은 없었지. 이제는 더 조용하고 더 독한 것이었어. 더 이상 전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침묵. 내가 가게에 갈 때 이웃들이 피하는 시선. 예전에는 나에게 농담을 건네던 사촌들이 이제 내 카톡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 수요일, 나는 시장에 갔어. 20년 동안 나를 알아온 채소 장수 김아주머니는 나에게 거의 인사도 하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김아주머니. 안녕.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내 눈을 피했어. 나는 토마토, 양파, 고추를 사고 돈을 지불할 때 그가 옆 가판대 상인에게 나지막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이랑 손주들을 다 쫓아냈대. 미쳤나 봐.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 나는 말없이 떠났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눈물이 뺨을 가득 적시고 있었어. 지혜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나를 보자 책을 덮었어.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에게 말했고 그는 고개를 저었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잖아. 만약 그들이 옳다면 어쩌지, 지혜? 만약 내가 틀린 거라면? 이모님은 이모님 것이었던 걸 되찾은 거잖아요? 네. 이모님이 세운 경계가 합리적이었나요? 네. 이모님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나요? 아니요. 그럼 이모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모님은 명예훼손을 당한 거예요. 그건 달라요. 하지만 그 말들은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고통을 없앨 수는 없었어. 목요일, 나는 오랜 친구 미옥 씨에게서 집 전화로 전화를 받았어. 크리스마스 이후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친구였지. 여보세요, 숙분? 나야. 그의 목소리는 멀고 차가웠어. 미호가 내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쁘다. 수다 떨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지훈이가 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울면서 네가 자기한테 한 짓을 얘기했어. 내 위가 아파왔어. 미호가 내가 설명하게 해줘. 내 설명은 필요 없어. 나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봤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 숙분. 나는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 엄마는 네가 한 짓 같은 건 하지 않아. 엄마는 그럴 가치도 없어. 끼어들지 마. 내가 전화한 건
앞으로는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자기 피부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가 전화를 끊었어. 나는 전화기를 들고 온몸을 떨었어. 미애는 그날 오후에 도착했고 내가 흔들의자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에게 미옥의 일, 김 아주머니의 일, 직접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그 모든 작은 칼날 같은 일들을 말해줬어. 미애는 한숨을 쉬었어. 지훈이와 아영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언니의 명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울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나는 그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어. 진실은 적극적인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숙분.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결국 모두가 지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나는 내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나는 저녁을 먹지 못했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 11시 반, 휴대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어.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 여보세요. 침묵, 그리고 아영의 목소리. 얼음처럼 차가웠어. 이제 만족하겠네요. 숙분. 당신은 이 가정을 파괴했어. 아영,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알아야 해. 찬우는 밥을 안 먹고 하은이는 매일 밤 울어.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아영, 나는 한 번도 당신은 우리를 벌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의 말 잘 듣는 강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축하해. 당신은 해냈어. 하지만 그 애들이 자라서 당신을 미워하게 될 때 이 순간을 기억해. 내가 그들과 얘기하게 해줘. 안 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가 전화를 끊었어.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떨었어. 휴대폰은 아직 귀에 붙어 있었지. 내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 금요일, 상황이 반전되었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 카톡 단체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 모든 친척들이 있는 그 방. 예전에는 생일 축하 메시지나 모임 공지를 위해 사용되던 곳이었지. 지훈이가 썼어.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고 있으며 미애와 이름 모를 세입자를 지목하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 어머니와 대화해서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는 내가 우리 집 창밖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첨부했어. 나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지쳐 보였어. 그가 나를 엿보고 있었어. 그가 몰래 우리 집에 와서 내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찍었어. 나는 역겨움과 두려움을 느꼈어.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 아이고 불쌍한 숙분. 노망이 정말 잔인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 없을까? 지훈아, 우리가 널 지지한다. 그건 내 엄마가 아니라 병이야.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전화기를 들고 미애에게 전화했어. 그가 받자 나는 그저 그들이 나를 파괴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20분 후 그는 우리 집에 도착했어. 내가 그에게 단체방 메시지들과 그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전례 없이 굳어졌어. 이건 선을 넘었어요. 이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그리고 괴롭힘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 첫째, 단체방을 나가요. 그들의 소란에 참여하지 마세요. 둘째, 우리는 스크린샷, 날짜, 시간을 모두 기록해 둘 거예요. 셋째, 그가 잠시 멈췄어. 언니가 정신적으로 정상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언니는 의사를 만나야 해요. 정신과 의사가 가장 좋고요.
완전한 평가를 받아야 해요. 언니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들고 병원을 나올 때 지훈이는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박미정 의사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 30년 경력의 정신과 권위자였지. 그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 내 삶, 내 가족, 최근의 결정들에 대해. 그는 나에게 논리 문제, 기억력 테스트를 풀게 하고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했어. 3시간 후 나는 공식 서류를 들고 나왔어. 임숙분, 67세,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임. 기억력 양호, 논리적 사고 능력 적절함. 재산 및 생활 결정을 처리할 완전한 능력을 갖춤.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또는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정신 이상도 발견되지 않음. 완전한 정신 능력과 법적 능력을 갖춘 상태임. 서명과 의사면허 번호가 첨부되어 있었지. 내가 미혜에게 그것을 보여주자 그는 웃었어. 이건 황금이에요. 숙분, 순금. 그날 밤 미혜는 내 계정으로 가족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어. 하지만 그가 쓴 것이었지.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숙분입니다. 최근 메시지들을 슬픈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정신과 평가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이 보고서는 제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임을 증명합니다.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저 자신의 것이며 명확하고 공정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가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는 진단서에 전자 파일을 첨부했어. 뒤따라오는 침묵은 귀청을 울릴 정도였어.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어. 하지만 3사람이 단체방을 나갔어. 지훈이도 포함해서. 수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나는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췄어. 2사람의 그림자가 차에서 내렸어. 찬우와 하은이었어. 그들 둘뿐이었어. 나는 그들에게 달려갔어. 얘들아, 너희 여기서 뭐해? 엄마 아빠는? 12살 찬우는 내 기억보다 더 커져 있었고 더 진지해 보였어. 저희 몰래 나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나왔어? 엄마 아빠는 볼일 보러 가고 하은이는 옆집에 혼자 있었어요. 제가 컸으니까요. 제가 하은이를 데리고 택시를 불렀어요. 저 용돈 3만 4천 원 모아둔 거 있어요. 하은이는 내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 보러 안 와요?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 눈물이 얼굴을 가득 적셨어. 내 아가들, 할머니는 매 순간 너희를 생각했어. 엄마가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하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 우리가 더 이상 할머니 가족이 아니라고요.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너희는 할머니 가족이고 영원히 그럴 거야. 찬우가 나를 초연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할머니, 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 돈 뺏어야 한다고 할머니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가 멈칫했어. 찬우야.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만약 할머니가 계속 돈을 안 주면 온 세상에 할머니가 미쳤다고 말할 거라고요. 그게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세상이 멈춰섰어. 정말 네가 들은 게 확실해. 네, 아마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방에 있을 때요. 미혜가 이때 나타났어. 그는 부엌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 찬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 방금 말한 걸 다시 말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이번에는 녹음할 거야.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우리 집 거실에서 미애의 휴대폰에 녹음되면서 내 12살 손자는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을 말했어. 끝난 후 미애는 녹음을 껐어. 이건 모든 것을 바꿨어. 그가 말했어. 나는 지훈이에게 전화했어. 3번 울린 후 그가 받았어.
아이들이 저랑 같이 있어요. 그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어. 그들은 무사해요. 데리러 와. 나는 전화를 끊었어. 30분 후 지훈이와 아영이 격분한 채 도착했어. 그들은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어. 나와 미애가 함께 문을 열었어. 어떻게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있어요. 아영이 비명을 질렀어. 그들이 스스로 왔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 네가 그들을 세뇌했기 때문이 아니야. 찬우가 내 뒤에서 걸어 나와 그를 가로막았어. 저희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 찬우,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는 다 알아요. 아이는 아버지 앞에 단호하게 서서 내 마음을 찢는 용기로 말했어. 저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걸 알아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안 미쳤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빠. 정말 나빠요. 뒤따라오는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가슴이 아팠어. 아영이 아이들의 팔을 잡았어.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떠나기 전에 지훈이는 나를 쳐다봤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수치심을 봤어.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쓰러졌어. 봤죠? 미애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어.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아요. 언제나. 그의 말이 맞았어. 왜냐하면 지훈이와 아영이 몰랐던 것은 진실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 이제 그것은 목소리를 가졌고 증인을 가졌고 증거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 진실은 조만간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당신은 세상의 절반을 속일 수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들었던 한 아이는 절대 속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녀간 후의 며칠은 이상했어. 마치 우주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지훈이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고 아영은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췄어. 가족 단체방은 죽은 듯이 조용했지. 하지만 나는 이것이 마지막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어. 미애는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 식탁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했고 지혜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 같았던 삶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어. 화요일 아침 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미애가 두꺼운 파일철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어. 숙분, 이거 봐야 해요. 나는 앉았고 그는 증거물을 펼치듯 서류들을 펼쳤어. 제가 지훈이와 아영의 모든 사업을 조사했어요. 그들이 큰 돈을 벌게 해줄 거라고 하던 그 사업 말이에요. 결과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때는 존재했었죠. 작은 다단계 회사였어요. 기적의 제품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약속하는 그런 회사.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였어요. 내 위가 텅 빈 느낌이었어. 그들은 총 4억 8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언니 돈, 내 대출금, 그리고 신용카드 전부 다요.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증발했어요. 회사는 8개월 전에 망했고 사장은 돈을 들고 파나마로 도망쳤어요. 지훈이와 아영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잃었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어. 더 있어요. 미애가 계속 말했어. 제가 그들의 빚을 조사했어요. 그들은 신용카드 3개에 총 3억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신용불량 상태라 500만 원 대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집을 원했던 거구나. 나는 흐느꼈어. 맞아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대출받고 그 돈을 빼내는 거죠. 그들이 갚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나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어. 빨간 글씨, 독촉장, 법적 통지서, 이런 걸 어떻게 구했어? 저는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어. 지훈이가 3개월 전에 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어요. 언니 서명 없이요.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세상이 멈췄어. 뭐라고? 공증인이 발견했어요. 언니가 직접 와야 한다고 요구했죠. 지훈이는
언니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공증이는 언니를 만나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언니가 서명하도록 설득하려 했던 거예요. 나는 거의 서명할 뻔했어. 내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어. 만약 내가 그 이메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서명했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미애가 파일처를 닫았어. 숙분, 이걸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 형사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지훈이는 틀림없이 감옥에 갈 거예요. 둘, 이걸 방패로 쓰는 거예요. 그들이 법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언니에게 어떤 일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거예요. 그들은 자멸할 거예요. 나는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야 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건데? 미애는 한숨을 쉬었어. 절망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요. 목요일이 되어서야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어. 그날 지혜가 대학에서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어. 숙분 이모님, 이거 보셔야 해요. 그가 나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 페이스북의 한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누군가 게시물을 올렸어. 아영이었어. 친애하는 이웃 여러분과 친구 여러분, 저희 가족은 끔찍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저희가 수년 동안 사랑하고 돌봐드렸던 그분이 저희가 하지 않은 끔찍한 일들을 저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분은 저희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우리 집이었던 곳에서요. 제 아이들을 집 없는 아이들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은 조종적인 여동생이 저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분을 설득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 존엄, 아이들과 할머니의 관계까지. 이제는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음식, 아이들 옷, 일자리 등 어떤 도움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는 아이들이 낡은 옷을 입고 어둡고 좁은 아파트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어. 게시물에는 89개의 댓글과 134번의 공유가 있었어. 너무 끔찍하다. 노인들은 때때로 공감 능력을 잃어. 저는 옷을 기부할 수 있어요. 메시지 주세요. 불쌍한 아이들. 이건 불공평해. 누구 저 할머니 연락처 아는 사람 있어요? 가서 얘기 좀 해봐야겠어. 나는 질식할 것 같았어. 그들이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어. 공개적으로 구걸하고 있었어. 나는 미애에게 보여줬고 그가 말했어. 더 나쁜 건 그들이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급 감정적 협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답변에서 해명해요. 아니요. 만약 언니가 반응하면 절박해 보일 거예요. 만약 언니가 해명하면 냉정해 보일 거예요. 함정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미애가 웃었어. 진실요. 하지만 언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진실이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가 전화를 걸기 시작할 때까지는. 먼저 그는 김 여사님, 내 문구점 단골 손님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설명했어. 김 여사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영의 게시물 아래에 댓글을 달았어. 저는 임숙분 씨를 25년 동안 알았어요. 그는 제가 아는 가장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히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이어서 박어르신이 댓글을 달았어. 숙분 씨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 사업을 구해줬어요.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읽는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이 선생님은 15년 동안 내 가게에서 교재를 샀었지. 저는 이 가족도 알고 숙분 씨도 알아요. 이 이야기 뒤에는 분명히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3번 생각하세요. 하나씩. 내가 심지어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지조차 몰랐던 내 옛 단골 손님들이 나를 변호하기 시작했어.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함으로써. 금요일이 되자 아영의 게시물에 대한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어. 새 댓글들은 매우 신중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의 이야기를 의심했어. 이 이야기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변호하는 걸 보면 분명히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 증거를 내놓지 않죠? 아영은 그날 밤 게시물을 삭제했어. 토요일,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지 3주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 임 여사님? 네, 저는 은행원 은지입니다. 전화드린 건 누군가 고객님의 옛 계좌에 접속을 시도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저희가 정지시켰던 그 계좌요. 그들은 옛 비밀번호를 사용했고 보안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했어요. 누구죠? 전화로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시도는 차단되었어요. 다만 고객님의 민감한 정보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내 손은 떨렸어. 지훈이. 그가 내 돈을 훔치려 했어. 미애는 30분 후에 도착했고 내 이야기를 듣자 그의 표정은 굳어졌어. 됐어요. 이건 끝내야 해요. 어떻게? 완전한 진실로 얼굴을 맞대고 그날 밤 미애는 내 휴대폰으로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지훈아, 우리 얘기해야 해. 너, 아영, 그리고 나, 아이들 없이, 외부인 없이, 월요일 오전 10시 우리 집에서. 만약 너희가 오지 않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결정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 있어. 5분 후 답장이 왔어. 갈게요. 일요일은 내 평생 가장 긴 하루였어. 나는 잠을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으며 그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할 말을 머릿속으로 연습했어. 지혜가 나에게 보리차를 타줬어. 괜찮을 거예요. 숙분 이모님. 진실은 언제나 이겨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럼 그건 진실이 아니죠. 월요일, 미애는 일찍 도착했어. 그는 서류 가방, 녹음기, 그리고 공증인 한 명을 데려왔어. 공증인? 내가 물었어.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면 즉시 공증해서 번복할 여지를 남기지 않을 거예요. 오전 10시 3분, 노크 소리가 울렸어. 나는 심호흡을 했어. 미애가 내 손을 꽉 잡았어. 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해요. 나는 문을 열었어. 지훈이는 엉망인 모습이었어. 살이 빠졌고 다크서클이 깊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지. 아영은 화장을 하고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 그들은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공증이는 조용히 식당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 처음 30초 동안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마침내 지훈이가 침묵을 깼어. 엄마, 우리를 오라고 한 게 이거였어요. 당신 변호사와 공증인으로 우리를 모욕하려고요? 아니, 내 목소리는 단호했어. 거짓말을 끝내기 위해서야. 미애가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았어. 지훈 씨, 아영 씨, 우리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 대화가 끝난 후 당신들은 이 문제를 가족 내부에서 해결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지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우리는 이 가정을 독극물처럼 오염시켰던 모든 거짓말, 기만,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어. 뼈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치유를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진실은 잔인하지 않아. 거짓말이 잔인하지. 진실은 너무 오랫동안 피했을 때만 고통스러울 뿐이니까. 미애는 폭탄을 해체하듯 천천히 파일처를 열었어. 처음부터 그는 전문적이지만 잔인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 지훈 씨, 15년 전에 이모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렸고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입을 벌리려 했지만 미혜가 손가락을 들었어. 그리고 언니 어머니는 당신에게 아파트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줬고 당신은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애, 그리고 결혼식 비용 8천만 원, 또 사업 자금 8,500만 원. 총 언니
어머니가 당신에게 직접 현금으로 빌려주거나 지불한 금액은 5억 4,700만 원이에요. 8년 동안 아영이 끼어들려 했어. 그건 우리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었어요. 메시지 기록이 있어요. 당신들 스스로 빌린 돈이라고 불렀잖아요. 미애가 말을 끊고 계속 말했어. 사업 말이에요. 당신들이 거의 5억을 투자했던 다단계 회사. 망했죠.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지훈이가 바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지금 당신들은 카드빚이 3억 4천만 원이고 대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3개월 전에 당신들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고 숙분 언니의 서명 없이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저는 먼저 어머니 동의를 받으려고 했어요. 거짓말. 미애가 폭발했어. 공증인 쪽에 기록이 있어요. 당신은 언니가 아파서 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건 사기예요, 지훈 씨. 그건 감옥에 갈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아영이 비명을 질렀어. 우리는 그저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위조된 서류로요. 내 목소리가 돌아왔어. 내가 위조한 서명으로요. 아영, 당신은 몇 달 동안 내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들이 내 것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비웃었어. 나는 몇 주 전에 찾았던 인쇄된 이메일들을 보여줬어. 지훈이가 읽었어. 나는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봤어. 처음에는 혼란, 그리고는 공포. 아영, 이거 네가 쓴 거야? 그건 농담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 농담? 내 목소리는 흐느꼈어. 나를 순진하다고 부른 게 농담이야. 내 집을 훔칠 계획을 세운 게 농담이야. 우리는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빚을 메울 큰 대출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내 집을 담보로 나에게 묻지도 않고 만약 너희가 갚지 못하면 나는 내 집을 잃는 거였잖아. 뒤따라오는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질식할 것 같았어. 미애는 무자비하게 계속 말했어. 다음은 명예훼손 작전이에요. 친척들에게 숙분 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고 허락 없이 사진을 몰래 찍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정을 구하고 지난주에는 언니 은행 계좌에 접속을 시도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 뭐라고? 나는 안 그랬어요. 아영이 다른 곳을 쳐다봤어. 내가 그랬잖아. 지훈이가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어. 차갑고 깨진 목소리. 우리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쫓겨날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돈을 훔치려 했어? 엄마는 돈이 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다 내 멍청한 짓 때문에 다 잃었잖아. 지훈이가 떨면서 일어섰어. 그 다단계는 내 아이디어였잖아.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저 초기 투자만 하면 된다고. 나는 널 믿었어. 이제 우리는 파산했어. 다 너 때문이야. 내 탓만 하지 마. 너도 돈 벌고 싶었잖아. 하지만 나는 엄마 돈을 훔치고 싶지 않았어. 그것도 네 아이디어였잖아. 아영은 입을 다물었어.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 그 순간 나는 내가 결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봤어. 지훈이가 선택을 한 것이었어. 그는 나에게로 돌아섰어.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 죄송해요. 지훈이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제발.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들이에요. 제가 엄마를 이용했고, 거짓말했고, 엄마 물건을 훔쳤어요. 제가 엄마를 쓰레기처럼 대하게 내버려 뒀어요. 그게 제 실패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쉬웠으니까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어. 저는 제 자신을 증오해요. 제가 한 일에 대해, 제가 일어나도록 허락한 일에 대해, 만약 엄마가 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가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제가 낭비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아영이 일어섰어. 정말 여기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거야? 지훈이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어. 엄마는 그럴 가치가 있고
너랑 나 둘 다 진지한 도움이 필요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만약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훈이가 간단히 말했어. 아영은 얼어붙었어. 뭐라고?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변호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영, 이건 결혼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를 죽이는 공범 관계야. 그는 순수한 증오심으로 그를 쳐다봤어.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었어. 후회하게 될 거야, 지훈아. 저는 이미 많은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이건 그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영은 문을 쾅 닫고 떠났어.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중에 떠돌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어. 공증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어. 미혜가 서류를 닫았어. 지훈 씨. 내 여동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가 인정했어. 일을 찾고 이상한 계획이 아니라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빌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엄마가 저를 아들로 받아준다면요. 그는 나를 쳐다보며 기다렸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내가 물었어. 2주 전에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두려웠어요. 오늘은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어. 그는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움츠러들었어. 나는 그를 안아줬어. 그는 내 품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 용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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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한다. 아들아. 나는 그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어. 하지만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 만약 네가 다시 내 아들이 되고 싶다면 행동으로 관계를 재건해야 해. 하루하루씩. 알겠어? 네. 그리고 나는 경계를 설정할 거야. 단호한 경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여기에 살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지만 나 자신도 돌볼 거야. 알아요. 그게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 미애는 멀리서 슬픈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지. 다음 몇 달은 이상했지만 달라졌어. 지훈이는 철물점에서 공장 관리직으로 일자리를 찾았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수입이었어. 그는 원룸 아파트를 빌렸어. 아주 작았지만 존엄이 있었지. 아이들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를 보러 오기 시작했어. 미애는 법적 효력이 있는 면접 교섭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어. 처음으로 하은이는 나를 10분 동안 놓아주지 않고 안아줬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아가. 찬우는 좀 더 조심스러웠어. 그가 목격한 모든 일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할머니, 괜찮아요? 정말 아빠를 용서했어요?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할머니는 용서했어.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은 아니야. 용서는 할머니가 더 이상 분노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어? 저는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찬우는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하은이는 애교 부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아영은 그림에서 사라졌어. 이혼 절차는 복잡했지만 결국 해결되었어. 그는 차를 가져갔고 지훈이는 빚을 졌으며 아이들은 공동 양육권 하에 있었어. 집에는 지혜가 있었고 삶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겼어. 내가 피곤할 때 그는 밥을 지어줬고 나는 내 친손녀처럼 그의 숙제를 도와줬어. 숙분 이모님, 여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방뿐만이 아니라 가족처럼 느끼게 해주셔서요. 너도 가족이야, 지혜. 어느 날 지혜가 아이디어를 냈어. 차고의 일부를 작업실로 바꾸는 건 어때요? 작업실요? 수공예, 뜨개질, 그림 그리기요. 우리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조직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이 아이디어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흥분시켰어. 3달 후 숙분 공방이 문을 열었어. 처음에는 5명의 학생, 두 번째 달에는 12명.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어.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웃음소리, 이야기, 동반자 관계, 그리고 내가 유용하다는 느낌이었어.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되어 살고 있었지. 모든 일이 있은 지 6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지훈이었어. 혼자였고 짐도 요구사항도 없었어. 라벤더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지. 엄마가 이 향을 좋아하시는 걸 알아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 뭐라도 잘할 수 있는 걸 가져다 드리고 싶었어요. 상징적으로요. 나는 웃었어.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 나는 흔들의자에. 그는 소파에 앉았어. 일은 잘 돼요? 네, 승진했어요. 한 달에 25만 원 더 받고 카드빚 하나도 갚았어요. 정말 잘 됐네. 저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어요. 개인 상담이요. 정말 힘들지만 필요해요. 그거 정말 용감하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우리는 침묵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 아주 평화로웠지. 엄마,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 됐어라고 말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 나는 그 힘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 그건 늘 거기 있었어. 그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묻혀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마침내 그것을 파냈을 때 나는 내가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이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눈에 눈물이 고였어. 평생 엄마한테 보상할게요. 아니, 나는 단호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 너는 평생 최고의 너 자신으로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보상이야. 그는 일어나 떠났어.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영원히. 그날 밤 나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어. 미애가 찾아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고 지혜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여동생에게 말했어. 뭐가요? 수년 동안 나는 지훈이를 잃으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를 잃었을 때, 그 문을 닫았을 때 나는 문 반대편에 온 우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미애가 잔을 들었어. 우리가 올바른 문을 닫은 후에 발견한 우주를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 나는 주위를 둘러봤어. 내 집에서는 라벤더 향이 났고 다음 주 공방에 웃음소리가 들렸고 집처럼 느껴졌어. 완벽하지는 않았어. 지훈이와 나는 아직 치유 중이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에 적응하고 있었고 아영은 여전히 페이스북에서 나를 욕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평화로웠어. 왜냐하면 나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지. 1년 후 공방은 15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로 가득 찼어. 자수를 놓고 크게 웃고 커피와 빵을 나누고 있었지. 지훈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이제 그들은 매주 주말에 와. 할머니, 저 학교에서 그린 그림 봐요. 하은이가 꽃이 있는 집 그림을 보여줬어. 정말 예쁘다 아가. 여긴 내 집이야. 내 정원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집이니까. 찬우가 내 옆에 앉았어. 그는 13살이었고 사춘기였지. 할머니, 선생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을 인터뷰하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할머니를 인터뷰해도 돼요? 나를. 왜?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에 대해 쓰고 싶어서요. 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 그건 할머니의 영광이지.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정원으로 갔어.
내가 다시 심은 장미가 피어 있었어. 라벤더는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라벤더 향이 공기를 채웠어. 나는 미애가 나에게 선물한 긴 의자에 앉았어. 그 위에는 숙분에게 그가 그의 정원과 그의 삶을 되찾았다고 새겨진 명판이 있었지. 나는 별들을 바라봤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했지. 나의 존엄, 나의 평화, 나의 집, 미혜와의 관계, 지혜라는 새로운 친구,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여자들로 가득 찬 공방, 아들과의 더 건강한 관계, 손주들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어.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 공기는 축축한 흙과 꽃 향기가 났어. 나는 미소 지었어. 진정한 부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당신이 무엇을 빼앗기지 않느냐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 내 집에서 나 자신으로 평화롭게 살 권리. 때로는 행복한 결말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어떤 이야기는 들려줘야 한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삶의 존엄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집이라고 말할 때 나는 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